네, 안녕하세요. 어프TV 장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척추, 허리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허리에 생기는 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허리병이 생기게 되는 원인과, 허리병이 생겼을 때 대처법, 응급대처법과 또는 치료법, 서양의학에서 하는 치료법과 동양의학에서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미토가 된 물상으로서 이게 척추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척추. 미토 하면은 이게 경락상으로는 동맥이라 그래서 동맥, 허리, 척추 가운데 흐르는 맥을 동맥이라 그러고 앞부분에 흐르는 맥이 인맥이라고 하는데 이 미토의 경락은 동맥을 뜻합니다. 허리. 허리처럼 생겼죠. 미토를 생각하면 동맥을 떠올리셔야 돼, 동맥. 그러니까 기둥이죠, 기둥. 미토는 기둥이고 우리 몸의 기둥이 척추입니다, 척추. 서기 위해서. 허리병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허리병은 참 마의 병이라 그래가지고 허리가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섰거나 제대로 걷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뭐 팔다리가 다치면 뭐 휠체어 타고 다니더라도 뭘 할 수가 있지만은 허리가 다치면은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허리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허리 다치셨으면은 뭐 수술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약 처방도 받은 분도 계실 테고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 공부해오고 병원과학적으로 알아온 이 지식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허리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그림을 제가 왜 띄었느냐? 사람이 인류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뭐 창조론적 이야기도 있고 진화론적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게 네 발 달린 짐승과 지금 두 발로 걷는 인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뭐냐? 허리병의 원인은 이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은 허리병이 없어요. 반면에 두 발로 걷는 사람은 척추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내리 중력. 허리의 모양은 허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척추의 안에 이게 사이사이 있는 게 디스크죠. 디스크. 주간판. 허리의 하부 허리의 중력을 받게 되면은 이게 밀려나는 게 디스크에 밀려나는 게 디스크고 터져버리는 게 협착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네발 달린 짐승들은 이렇게 누워있으니 척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 이런 식으로 작동하니까 뒤로 밀릴 일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밀릴 일이 있어도. 그러니 허리병이 없는 거죠.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반면 사람은 두 발로 걷고 허리를 중력과 자기 몸무게를 하중을 받으니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허리병이 생기는 겁니다. 원인이 그렇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치료법이 나오는 것이죠. 원인을 알지 못하면은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허리 질병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어 다니고 있네요. 이 그림을 왜 띄어놨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짐승도 기어 다니고 인간도 아기가 태어나서 걷기 전까지 1년 정도 시간 동안에는 처음에는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앉아 있다가 배밀이 하다가 기어 다니다가 결국 서게 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 아이가 늦게 걷는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사실은 걱정할 게 아닌 게 이 아이가 걷기 위해서 이 허리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본능적으로. 서기 위해서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본능적으로 배밀이 하고 기어 다니는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서게 되는 거죠.
이런 기어다니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 이 기어다니는 운동이 뭐냐면 호보 같은 거 있어요. 호랑이 걸음이라 그래가지고 산에서 호랑이 걸음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그것도 허리 운동이 돼요. 엄청 되죠. 이게 허리 기립근을 받쳐주고 전신 운동이 호보입니다. 전신 운동 호보 호랑이 걸음. 근데 좀 뭐 이상하게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데 허리 나으려고 산에서 걸어 다니거나 평지에서 이렇게 네 발로 기어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호보 운동 해가지고 뭐 무도 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하시고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원인에 대해서 또 뭐 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자세에 대해서 말을 드릴 건데 보통 허리가 문제 생긴 경우 이런 밑에 그림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가 굽은 행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 다 허리를 이렇게 꾸부정하게 보지 않나요? 꾸부정하게 앞으로 해가지고 고개는 내밀고 허리 망가지고 목도 망가지고 목뒤 망가지게 되는 거죠. 반면 이 사람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고 운전할 때도 이렇게 고추 세우고 운전하고 있네요. 네. 이래야 괜찮은 자세인 겁니다. 네. 원인이 이거예요. 구분 행동. 자세로 볼 때. 다음 그림 볼게요. 걷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허리가 굽은 사람들은 벌써 걸을 때 알겠어요. 걸을 때 알 수가 있는 게 허리가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걸을 때 이렇게 구부정해 가지고 목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와 있고 등이 이렇게 서 있어요. 등이 굽어 있어요. 반면에 좀 바르게 걷고 허리가 완전한 사람들은 상체를 앞으로 내밀면서 걷게 되죠. 당당한 모습이고 이건 좀 꾸부정한 모습이 오히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걸음에 관한 책도 좀 있는데 뭐 안강옥조에 나와 있는데 그럼 걸음걸이로 허리를 고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게 어떻게 걷냐면은 발이 있으면은 발 뒤꿈치부터 앞면이 닿게끔 걷는 거예요. 뒤꿈치부터 닿으면서 앞면이 닿게끔 이런 순으로 이런 식으로 11자로 걷는 거죠. 팔자걸음 말고 이렇게 걷는 법으로 허리를 고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드는 걸 뜻하면 물건을 들 때 허리가 참 많이 망가지는데 물건을 이렇게 들을 때 꾸부정하게 들으면은 당연히 이 거리가 멀면서 힘이 더 실리고 허리를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 사람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고 물건을 자기 다리 안쪽에 붙여가지고 몸 가까이 붙이고 배에 힘을 주고 드는 겁니다. 물건을 들 때에도 이렇게 멀리서 물건과 내 몸을 거의 두는 게 아니라 발 쪽에 가까이 붙여 놔가지고 몸으로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드는 겁니다. 데드리프트 동작과 비슷하죠. 데드리프트. 허리를 활처럼 세우고 다리 몸을 가까이 붙인 다음에 배에 힘을 준 다음에 딱 드는 행동이 데드리프트잖아요. 물건을 들 때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지. 일을 할 때 아무리 20, 30대가 막 힘이 좋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들기 시작하면 허리가 금방 망가져요. 퇴화가 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자세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자세도.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책상에 뭐, 어, 책상에 오래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뭐 10시간 뭐 이상씩 뭐 15시간 이상씩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공부한다고 뭐 15시간 뭐 18시간 이렇게 앉아 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 제가 의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허리를 망치게 돼요. 뭐 이렇게 바르게 앉아 있어도 10시간 뭐 이상씩 뭐 한 자세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허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있어도 망가지는데 이렇게 있어도 오랜 시간에 앉아 있으면 같은 자세에 있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군인들 보초 쓰잖아요. 군인들 보초 쓰더라도 군인들이 뭐 이렇게 보초를 쓰더라도 고추 서고 있어도 오랜 시간에 서 있으면 허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 중력을 받으니까 중력과 몸무게를 받으니까
이러면 허리가 디스크가 당연히 밀려 나오는 힘이 생기는 거죠. 기립근이 아무리 잡아준다 그래도.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일을 사무직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 적어도 1시간 안에 음, 일어나셔가지고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허리 스트레칭을. 뭐 허리도 돌려보시고 허리도 뭐 스트레칭도 하시는 게 뒤로 신전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신전 운동.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오래 업무를 보고 뭐 오래 공부를 하고 이거 욕심일 뿐더러 그런다고 효율성도 없어요. 효율성도 없거니와 제가 옛날에 무식하게 공부해봤고 다 알아요. 무식하게 공부해가지고 허리도 망가져봤고 그러면서 이 허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게 되었는데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하되 짧게 짧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오래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앉으면 뭐 뭐라고 된 것 같지만 실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물건도 이렇게 들 때 이렇게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물건을 들 때 머리를 쓰는 게 더 중요해요. 뭐 요새 물 같은 거 생수 같은 거 시켜 먹는데 뭐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기면 다 망가지는 거고 이렇게 하나씩 옮겨도 참 힘이 드는 겁니다. 머리를 쓰려면은 뭐 이불 같은 거에다가 그냥 생수 같은 거 옮겨가지고 끌면 돼요. 끌면 굳이 그 무거운 걸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끌어가지고 그 도착 지점에 와가지고 살짝만 얹혀놓으면 되는 건데 이걸 일일이 다 옮기고 이러면 허리가 망가지는 거죠. 무거운 걸 들 때 허리가 제일 많이 망가집니다. 이거 항상 유의하시고 무거운 걸 들 때도 머리를 쑤셔 옮기시고 굳이 드시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데드리프트 하듯이 물건을 바짝 붙여가지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드셔야 허리가 망가지지 않게 됩니다. 염두에 두세요. 꼭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 평상시. 여기 있잖아요. 신전과 굴곡, 신전 운동과 굴곡 운동. 목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굴곡이 되면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디스크가. 반면에 이런 행동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보통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휴대폰. 책을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반대로 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강조하신 분이 서울대 재활학과 정성근 교수님 있잖아요. 뭐 백년 허리 이런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이분이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익스텐션 신전 운동이에요. 신전 운동. 수시로 사무실에서도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사무실에서 업무 보다가도 고개 뒤로 젖히거나 아니면은 뭐 팔을 의자에 앉혀놓고 고개를 젖히고 허리 젖히는 운동 이런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운동들 이런 게 허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숙이는 행동, 숙이는 동작 이런 동작을 스트레칭을 하셨으면 이 동작도 하셔야 되는 거죠. 스트레칭을 이런 방식으로만 하게 되면은 디스크가 밀려 나오니까 반대로 마무리로 디스크가 들어가게끔 하는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밀려 나오고 이렇게 하면 다시 들어가는 동작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어렵나요? 쉬운 건데. 네. 별게 아니에요. 뭐 큰 뭐 운동도 있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운동부터 하셔야지 허리가 고쳐집니다. 허리가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나 뭐 허리든지 뭐 무릎이든지 다리든지 뭐 갑자기 타박상 입었을 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급성으로 응급으로 처치를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냉찜질과 온찜질이 나와 있네요. 여기 초기에는 냉찜질 하고 나와 있죠. 다음날부터 온찜질 하라고. 왜 초기엔 냉찜질을 먼저 할까요? 염증이 뭐 다치게 되고 타박상에 염증이 생겼는데 염증을 바로 온찜질 시작하면 막 퍼져 나갈 거 아닙니까? 따뜻한 거 되면 더 빨리. 반면에 냉찜질을 하면은 혈관이 수축해버리고 염증이 퍼져 나가지 않아요. 그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자기 전에 온찜질하면 더 못 자요. 빠른 효과로 진통으로 해가지고 냉찜질 한 5분, 10분 하신 다음에 좀 덜 아플 때
그냥 바로 주무시는 거지.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은 오히려 온찜질을 해가지고 무릎 아프신데 하면은 더 아프게 되죠. 반면 온찜질은 냉찜질을 초반에 잡고 나서 그 다음날 뭐 침 치료를 하든 뭐 물리 치료를 하든 그 이후에 하는 거죠. 처음 다쳤을 때는 냉찜질이에요. 축구 경기나 운동 선수들이 보면은 경기하다 바로 다치면은 바로 얼음주머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재활을 제일 많이 하시는 사람인데 제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알고 계셔야죠. 처음에 이제 온찜질 할 게 아니라 냉찜질을 해가지고 염증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진통 효과를 노리면서 냉찜질을 한 2, 30분 해주면은 어느 정도 혈관이 수축되고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뭐 서양 의학 쪽에서 이제 어떻게 허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하는지 알아볼까 해요. 뭐 약 치료는 뭐 근육 이완제나 아니면 뭐 항생제나 진통 소염제 이런 거 먹는 거는 뭐 서양 의학에서 하는 거고 주로 이제 뭐 시술이나 주사요법 같은 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뭐 신경 차단술이라고 있네. 신경 차단술. 이것도 같은 거고, 이건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요. 차이점은 이거는 허리 쪽에 바깥에서 찌르는 거고, 허리 쪽 옆을 보면서 CT 같은 걸 보면서, CT 있죠? CT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신경 옆에다가 염증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다 찔러 넣는 게 신경 차단술인 거고, 이거는 신경 성형술은 이제 꼬리뼈 옆에, 꼬리뼈. 꼬리 뼈 옆에서 이렇게 찔러 얻는 거를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요. 척추가 33개로 돼 있어요. 척추가 경추 경추가 7개고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천추가 5개, 미추가 4개예요. 다 합치면은 14개, 19개, 24개, 29, 33개잖아요. 33개 된데 이게 미추 쪽 옆으로 해가지고 찔러 넣는 게 신경 성형술이에요. 여기다 뭘 넣느냐? 약물 넣겠는데 뭐 약물 뭐 스테로이드 넣는 경우도 있고 항생제 넣는 경우도 있고 마취제 넣는 경우도 있고 식염수 넣는 경우도 있어요. 식염수가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 유착을 풀라고 여기다가 소금물 넣는 거예요. 뭐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나 뭐 마취제 이런 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이게 급속으로 요하거나 이제 빨리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효과를 많이 봅니다.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이 치료를 하시면 돼요. 바로 뭐 진통제도 안 듣고 약으로 안 듣는 경우에 이런 치료 하시는 거예요. 통증 의학과 가시면은 이런 치료 할 수 있는데 이건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맞을 수가. 항생제 시스템이 어떠냐면은 항생제 자체가 이게 옛날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곰팡이를 발명한 건데 곰팡이 항생제가 곰팡이에요. 처음에 이제 내성균을 발견해가지고 내성균을 방코마이신 방코마이신이 잡아먹고 방코마이신을 장구균이 잡아먹고 장구균을 리네졸리드가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량작용을 하는 게 항생제 시스템이에요. 기량작용. 한마디로 사주 역학에 따지면은 충이랑 비슷한 거예요. 충. 얘를 이기면은 얘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먹이를 얘만 독식하면서 얘는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충이 있고 이기는 놈만 승자 독식하는 거예요. 제약 시스템이 역학과 다르지 않아요. 역학과 충하고 합을 이용한 게 제약이에요. 사실 이 친구가 이기면서 이기가 승자를 독식하거나 뭐 분자 구조나 원자 뭐 이런 거에다가 합을 시켜 가지고 다른 결합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게 제약 구조식이 돼 있는 거예요. 동양 의학과 제약이 뭐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뭐 다른 줄 아는데 사실은 같은 시스템 이용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그런데 어떡할 겁니까, 진리가. 항생제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성균 이게 오래
마지막에 살아남는 이런 아이들이 또 결국에 내성이 생기고 몸에서 결국에 남아 있는 거죠.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항생제도 오래 쓸 게 못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어린애들이 항생제 같은 거 오래 먹이면은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계속 남아가지고 그 곰팡이가 또 살아남는 겁니다. 그럼 곰팡이가 또 부작용을 일으키면 또 다른 곰팡이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그 곰팡이가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장과 관련인데 스테로이드도 많이 쓰게 되면은 간 망가지고 신장 망가지고 특히 조골세포라고 해가지고 뼈 골밀도를 망가뜨려요. 골밀도를. 스테로이드 오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취제는 어떻냐? 마취는 국소 마취가 있고 또 전신 마취가 있는 반면에 이거를 마취제도 종류가 있는데 에스테르 방식이 있고 일단 아마이드 방식이 있어요. 아마이드 방식.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분자 구조이 다른 것뿐인데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오는데 마취제도 위험하니까 짧게 마취하는 거잖아요.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해가지고 계속 재우는 게 아니라 잠깐 쓰는 거예요. 잠깐. 마취제 구조가 어떠냐면은 나트륨의 신경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신경 전달이 나트륨을 막는 거예요. 나트륨에 전달이 되는 거를 스톱시켜 가지고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통증을 느끼게끔 하니까 흥분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게 나트륨이기 때문에 이걸 스톱시키는 시스템 자체가 마취제인 거예요. 마취제. 뭐 에스테르 방식이나 아마이드 방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마취제가 쓰는 부분이 뭐 수술할 때도 쓰이지만 우리가 많이 실생활에 많이 써요. 막 무좀 날 때도 마취제를 쓰고 뭐 리도카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리도카인이 이런 것들이 뭐 무좀이나 뭐 땀띠나 피부병 이런 데 많이 쓰여요. 겉에서 이제 통증을 못 느끼게끔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빠르게 소염하거나 이런 부분 소염을 하거나 이거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래 맞으면은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왜 없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 모든 약이나 주사는 다 부작용이 있어요. 뭐 한방도 마찬가지고 양방도 마찬가지고 뭐 적정하게 쓰는 거지. 그래서 항상 부작용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떤 걸 먹거나 주사를 맞을 때는 무조건 다 치료가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네 이제 이게 뭐 나사를 하나 박아놨네요. 못을. 이거는 고정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협착이 온 경우나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 이제 못을 박는 거죠. 못을 박아야 나사막 고정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물론 이렇게 되면은 고정이 되니까 신경이 닿지는 않겠죠. 디스크가 밀려서 나와가지고 이제 신경이 잘라내고 고정시켜서 불안한 감은 없는데 이것도 오래 가지가 못해요. 이것도 너무 읽어보면 10년. 관리를 안 한 경우 10년이면 또 고장 나고 딴 데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딴 데가. 그러면 또 딴 데도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뭐 아이언맨인가요? 몸에 이런 게 많이 박혀 있으면 좋지가 않죠. 이거 박으면 또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좀 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불안함은 없어지만은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고 몸에다 쇠를 박는데 이거 몸이 이질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질적으로. 이질감이 오죠. 예민한 사람들은 이 이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공 디스크 수술도 있고 인공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뭐 팽이처럼 생겼는데 여기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박으면 빼내지도 못해요. 이거는 다시 빼내가지고 다시 고정을 시킬 수 있는데 인공 디스크 치환수 같은 경우는 다시 넣고서 빼낼 수도 없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공 디스크 수술보다는 이런 나사막 고정 수술을 많이 씁니다. 협착 수술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서양 의학에서는 치료를 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다. 뭐 고정되고 있으니까 안정감도 들지만 단점으로 인해서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허리는 무조건 한번 다치면은 평생 관리, 평생 관리를 해야 돼요. 수술을 하시든 시술을 하시든. 무조건 관리를 안 하면은 또 망가집니다, 또.
관리가 뭐겠어요?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운동도 하셔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이제 뭐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보고 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왜 띄워놨을까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수영의 신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금메달을 어마어마하게 딴 선수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뭐요? 이게 부항을 뜬 거죠, 부항. 부항을 뭐 동양에서나 한국에서나 하는 줄 알지.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서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거 서양인 아닌가요? 동양인인가요? 여기서 피 뽑고 있네, 피 뽑고. 여기도 뽑았고. 이 사람들이 탑 클래스의 선수들인데, 뭐, 이게 사람들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이게 이거 혈전, 어혈이 많이 고일수록 이렇게 뻘겋게 돼요, 뻘겋게. 뭐 요런 데는 오히려 좀 덜 그런 거죠. 이거 근육을 무리하게 쓰니까 이런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근육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피가 뭉칠 수밖에 없어요, 뭉칠 수밖에.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하시더라도 결국 하시고 나서 다 푸셔야 돼요. 스트레칭 푸시든 뭐 마사지 하시든 다 푸시고 가셔야 되는 거지. 근육질의 몸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다 풀어야지 혈이 잘 흐르는 겁니다. 뭉치는 운동을 했는데 풀지 않으면 뭉치고 피가 잘 안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시고 아니면 마사지를 하시든 뭐 덜덜이들 하시든 해가지고 다 풀고 집에 가셔야 되는 거지.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근육 운동만 막 엄청 땡기고 나서 이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동양이 아니라 서양에서 하잖아요. 서양에서 더 많이 해요. 오히려 지금 탑 클래스들은 탑 운동선수들은 효과가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 18세 어릴 때부터 이 친구는 허리 통증에 많이 시달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허리 숙여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빙글빙글 것도 숙였다, 뻗었다, 막 스파이럴 막 해가지고 막 했다가 뭐 회전 막 돌고 뭐 이런 허리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김연아 선수 오랫동안 고생하고 결국엔 사열로 이걸 허리병을 고쳤어요. 허리병을. 김연아 선수잖아요. 뭐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사진이 남아 있는데. 사열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열이 뭐 방식이 심천사열이나 뭐 자연정혈요법이나 뭐 이런 쪽에서 사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열도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장단점. 사열은 아웃풋 하는 행동이죠. 아웃풋 빼내는 행동. 몸에서 혈전 어혈을 빼내는 행동.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치료 방법 중에. 아까 주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고 한방에서도 인풋으로 뭐 봉침이나 약침 이런 걸 써요. 봉침 약침도 있고 또 뭐냐 주겸수로 주겸수 약침도 있고 여러 가지를 씁니다. 여기다 약재 들어가가지고 쏘는 겁니다. 이건 인풋의 치료법이고 이것은 아웃풋의 치료법이잖아요. 아웃풋. 제 채널명이 아웃풋 인풋 TV잖아요. 그냥 모든 것들이 인풋과 아웃풋이 관련돼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 자체가 인풋 아웃풋이 이게 인과죠, 인과. 원인과 결과. 들어온 거, 내가 나가는 거. 이게 뭐, 사주약으로 따지면 인성과 식상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풋, 아웃풋이. 피를 빼내는 거죠, 영적인 상기 부분을. 김연아 선수가. 이분들 탑 클래스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서양 의학에서 이걸 무시할 수가 있는가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시할 수가. 단점도 생각해 보세요, 단점. 피를 많이 빼면은 뭐 여러 사혈법이 있지만은 사혈법도 점자 사혈이 있고 한 군데다 한 다섯 여섯 번 열 번씩 뽑는 경우도 있어요. 열 번씩 뽑으면 여기서 시꺼먼 피들이 나오긴 해요. 시꺼먼 더 막 고인 피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 본인이 형법적으로 보면 형법적으로 보면 상해죄가 있는데 본인이 본인을 뽑는 거는 본인을 상해시키는 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반면에 의사가 아닌데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상해를 입히면은 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상해죄가. 의사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사우나 같은 데나 무슨 뭐 찜질방 같은 데 꼭 돈 몇 푼 받고 나서 이제 사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 정하시고 싶으면은 저희가 사열을 본인이 이게 제가 뭐 권유한다기보다는 아프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아프신 분들은. 주사요법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약으로 안 되고 또 통증 약 가가지고 주사도 맞았는데 안 되고 하면은 피를 뽑아내야 돼요. 별 수 없이. 여기에 나쁜 거가 고여가지고 아픈 건데 안 빼내면 아픈데 어떻게 안 빼내? 빨리 빼내야죠. 아파 죽겠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아픈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해도 아프면은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기 안 좋은 걸 빼내야 덜 아픈 거지. 수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과술에도 혈전부터 뽑아내지 않나요? 혈전? 안에 죽은 피들? 기본인 거잖아요. 기본. 이거는 한방에서 쓰는 거지만은 왜 이 펠프스 같은 서양 의학에서 이런 것들 하고 있겠습니까? 다 필요하고 탑 클래스 선수들이 하는 거는 효과를 보니까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운동할 뿐이기 때문에 몸이 망가진 겁니다. 몸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직업병인 거죠. 직업병. 또 직업병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왜 운동하시는 분들 직업병 중에 왜 이런 병이 걸리냐면 특히 골프 선수들, 탁구 선수들, 테니스 이 공통점이 뭘까요? 비대칭 운동입니다. 비대칭 운동. 한쪽만 쓰는 거야. 한쪽만. 허리가 있으면은 한쪽만 자꾸 돌리면서 쓰니까 허리나 경추나 요추 이런 데가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사 다 찾아보세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최경주 선수 허리 디스크, 박인비 선수 허리 디스크 다 기사에 있는 겁니다. 박세리 선수 디스크, 탁구 선수 윤환규 선수 디스크. 이게 평생 운동하신 분인데 한쪽만 쓰시니까 당연히 이런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직업병인 거죠, 직업병. 일반 사람들도 요새 MZ 세대들이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골프도 많이 치시는데 이게 비대칭 운동을 할 거면은 한쪽 스윙 하시고 다른 쪽도 스윙을 하셔야 돼요. 이쪽을 해보고 또 이쪽도 하셔야 되지. 계속 한쪽으로 움직이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디스크가.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운동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남들 다 하신다고 같이 운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알고 하셔야 되는 거죠. 비대칭 운동은 허리가 안 좋아진다. 이걸 알고 계셔야 운동하실 때 유의하시는 거죠.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이런 운동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괜찮으신 분도 이런 운동 하다가 허리에 뭔가 좀 불안한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스톱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뭐 따라 하실 게 아니라. 피를 뽑아내고 있잖아요. 피를 뽑아내다 보면은 이게 계속 뽑아내면 이게 시꺼먼 피가 나와요. 시꺼먼 피가. 한 5번, 10번 뽑게 되면.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한의원 가셔가지고 한의원 가서 요새는 사열 해달라면 다 해줘요. 사열 한번 해주세요. 허리 쪽이 허리가 아픈데. 그러면은 피를 뽑는 거죠. 단점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 단점. 사열에도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를 많이 뽑아내면 피가 줄어들죠, 피가 줄어드니까. 빈혈. 빈혈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분제 같은 거 먹으면서 뽑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철분제. 막 계속 뽑으려고. 이것도 욕심입니다, 욕심. 한번 효과를 보게 되면 이게 효과가 바로 있거든요. 바로 허리가 가벼워진 걸 느끼기 때문에 또 이걸 계속 뽑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기간을 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한번 뽑았으면은 뭐 2, 3주는 텀을 두고 한번 가서 또 뽑아야지 뭐 계속 뽑게 되면은 빈혈 옵니다. 빈혈 오고
피가 모자라게 생기면은 뇌하수체 쪽에 문제가 와요. 뇌하수체 쪽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피 뽑을 때도. 무리 없이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 3주 만에 한번 가서 뽑고 이러면은 몸에서 아웃풋 되는 게 나쁜 게 나가버리니까 좋아지는 거죠. 이게 한의원에서 뭐 보통 침을 놓는데 침도 뭐 종류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이건 급성으로 다쳤는데 만약에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허리 쪽에. 그러면은 이제 테이핑 요법을 쓰는 겁니다. 테이핑 요법. 테이핑은 뭐 방식이 여러 개가 많은데 여기 가운데 붙이셔도 되고 뭐 이렇게 붙이시고 인터넷 찾아보면 뭐 테이핑하는 법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만약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허리가 너무 불안해서 못 움직인다. 이런 경우에 이 테이핑이나 복대보다 이게 테이핑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혈류를 좋게 만들고 근육을 이완시켜 가지고 피가 잘 흐르게 만들면서 고정점을 있기 때문에 훨씬 괜찮으니까 이 테이핑 요법도 쓸만합니다. 무릎 다치시거나 어깨 다치거나 이런 분들도 테이핑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재활의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침을 놓거나 하실 때 보통 한의원에 가면 이건 배수혈이라고 그러는데 등배 써가지고 여기다 침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여기다 침을 꼽아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동시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암침 같은 경우에는 뭐 방광전격이나 신전격이나 뭐, 뭐 담전격이나 이렇게 뭐 합방을 했었습니다. 뭐 지음이나 뭐 위중 때리고 뭐 여기다 뭐 통곡에 때리고 이목 때리고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침을 놓습니다. 이거 침을 놓는 거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왼쪽에 다쳤으면 오른쪽에다 돌리고 오른쪽에 다쳤으면 왼쪽에다 돌려가지고 경락이 막힌 거를 뚫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효과는 있지만은 바로 고치진 못해. 한참 걸립니다. 한참. 그러니까 사열이 제일 빠릅니다. 사열이 제일 빠릅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본인들이 침을 놓지 못하니까 한의사가 아닌 이상은 본인들이 본인 등에다 침을 놓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걸 하세요. 보통 이게 신장이 안 좋거나 한의학에서는 이제 신장이 안 좋으면은 신장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신장이 안 좋으면 허리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방법을 쓰시도록 하세요. 이것도 책에 있는데 자석, 자반, 약국에 가면은 자석 자반 파스 주세요. 그러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거를 여기 붙이시면 됩니다. 신수혈에다가. 신수혈을 어떻게 잡느냐? 뭐 어렵지 않은 게 뒤에 갈비뼈를 잡아보면 마지막 끝부분에 걸쳐 있어요. 끝부분에서 이제 척추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척추가 만져지면 그 부분에다 붙여주면 돼요. 뭐 척추 가운데에서 2, 3cm 떨어진 곳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자석과 자반이 왜 몸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석이 있으면은 보통 자기장이 있으면 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철이 막 이렇게 옛날에 막 과학책에 보면은 철이 이런 모양을 하잖아요. 자기장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붓기도 하면서 밀어내기도 하면서 이런 증상을 보죠. 사람 피가 철이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혈류가 왔다가도 밀어졌다가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몸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자석 자반만 써도 그 아픈 컨디션에 최소 30% 이상의 효과를 봅니다. 최소 30% 효과를. 굉장한 효과를 봅니다. 특히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신장과 간 안 좋은 사람 약을 못 먹는 분들 꽤 계세요. 투석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자석을 쓰시면 허리가 이쪽이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강화될 수밖에 없죠. 신수혈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요양관이라 가지고 요양관 잡기도 쉬워요. 요양관 골반 위에서 바로 척추에서 2, 3 가운데 짝이 요양관이에요. 허리 요자 양관 써 있잖아요. 허리 가장 중점 여기 많이 아프세요. 사람들이 허리병 걸린 사람들 여기가 뭔가 불안하다. 여기가 요양관이니까 허리 가장 중점적이 보니까 이것도 골반에가 여기다 자석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 붙이고 또 요 근처에다 하나 붙이셔도 되고 한 3개 붙이시고 흰수혈에 2개 붙이시고 양쪽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허리가 좋아요. 공부하실 때나 허리 약하신 분은
이게 재활이 단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돼요. 재활에서 운동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뭐 수술하시는 분들은 수술법만 아시잖아요. 뭐침 놓는 분들은 침법만 아는 거고, 약 쓰는 분들은 약만 아는 거고, 뭐 자석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자석에 대해서 모르니까. 왜냐면은 이런 거 알려주면은 사실은 먹을 거리가 없죠, 사실. 다른 사람. 근데 환자들은 효과를 본답니다. 효과를 보는 겁니다. 저도 해봐서 아는 겁니다. 저는 되게 경험과학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 몸으로 다 실험을 해봅니다. 해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제가 그냥 책만 읽어보고서는 얘기를 드리지 않아요, 절대. 저는 제가 해보고, 이 효과가 있어야 남들한테 말하는 성격이지. 그냥 책만 보고서 말하면은 제 지식이 아닐 것뿐더러 효과를 안 보는데 얘기하면은 괜히 좀 그렇죠. 저는 제가 효과를 본 것들, 제가 해본 것들, 모든 걸 다 해보고 경험학적으로 느낀 것들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식을 특히 더 경험적으로 많이 해보려고 해요, 저는. 뭐 보이는 거는 뭐 남들 다 아는 거지만은 이런 것들 여기다 자석 붙이고 여기다 자석 붙이고 신수혈을 붙이고 이러면은 허리가 훨씬 진짜 30% 이상 좋아집니다. 30% 이상 좋아집니다. 이게 뭐 어떤 스님이 쓰신 자석에 관한 책도 있고 어 여러 책이 있어요. 자석에 관한 책도 한 두 군데 읽어봤는데 자석에 대한 치료법이 아직까지 많이 연구되진 않고 있는데 이것도 자석이나 특히 저희가 중시한 분 산소 이런 걸로 치료법이 많이 나와야지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아까 사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사열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허리 심천사열이든 자연정형요법이든 어느 쪽이 하는 사열 어느 부위에 하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여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혈압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다 하셔도 됩니다. 뭐 하도 되는데 한의원 가서 뽑아달라 면 여기 아마 뽑아줄 거예요. 네. 집에서 뭐 한의원 가서 하셔도 되고 본인이 집에서 하실 분들은 승부혈하고 음무혈하고 위중혈이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한국에 있는 책에서 읽은 게 아니고 중국에서 건너와가지고 번역한 점자 사열이라 해가지고 사열을 많이 뽑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한 대여섯 방 찌르고 대여섯 방 찔러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위중혈.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만 뽑아도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좋아지죠. 여기 위중 문 승부 그 다음에 이 꼬리뼈 미추 주위에 부교감 신경 주위에 근데 맞고하시면 부교감 신경이 이제 좀 건드려 주면서 이 주위를 꼬리뼈 주위와 이 6군데를 뽑아 주시는 겁니다. 점자로. 그러면 그렇게 피를 많이 손해를 안 봅니다. 피를 손해를 많이 안 보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2, 3일에 한 번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가벼워져요. 뭐 한의사 치료하시는 분들도 막 이런 식의 치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도 치료하실 때 뭐 본인들이 치료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위중이 제일 중요하죠, 위중. 한의학, 허리의 가장 핵심적인 혈을 짚으라면 위중입니다, 위중. 위중이 습담을 조절하는 곳이기도 하고, 허리병의 가장 위중, 뭐, 포항이니 골륜혈도 중요한데, 위중혈. 무릎 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혈류를 가장 원활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허리가 혈류가 잘 흘러야 허리가 편안하고 밑으로 잘 흐르는데 막혀 있으면 방사통이 오는 거죠. 막히면 병이 오는 겁니다. 막히면 방사통. 잘 흐르는 병이 안 와요. 통증이 있는 이유가 막히니까. 저번에 뭐 지진의 원리도 말씀드렸지만은 막히면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통증도 마찬가지고 막히면 문제가 옵니다. 막히면 점자사열, 승부, 음문, 위중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동법. 운동법에 대해서는 이제 운동법도 운동도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이렇게 당기는 운동은 인풋이잖아요. 대신에 미는 운동 아웃풋이잖아요. 당기는 운동이 예를 들면은 뭐 씨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도 있고 철봉 뭐 이런 거 래플다운처럼 이런 거 당기는 운동. 당기는 운동이 근육을 만들어주잖아요. 근육의 두께가 두터워지고. 대신 반면에 아웃풋, 권투, 팔 뻗고 뭐 배드민턴, 테니스, 또 뻗는 거 태권도 뻗으니까 나가니까 사람 되게 말랐잖아요. 태- 뭐 권투 선수니 뭐 탁구 선수니 배드민턴 선수니 대부분 마른 몸을 가지고 있고 유도 선수나 씨름 선수는 근육의 질이 다 대부분 두텁잖아요.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이런 래플다운이나 턱걸이 이런 헬스장을 못 가시는 분들은 턱걸이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게 기립근을 좋게 하고 강배근을 좋게 해가지고 기립근 좋게 하고 강배근 좋게 해가지고 근육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근육을 이런 거를 재활을 하나 실어야 돼요. 재활 운동을 이런 게 관리법인 거고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증 의학과에서 통증을 잡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 이런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하시라 이겁니다. 뭐 아직 아픈 상태에서 이런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절대. 통증을 잡아내고 뭐 사혈을 하시든 소염 치료를 받고 뭐 통증 약과 가지고 주사 치료를 받든 아니 한의원 가서 뭐 약침을 맞든 봉침을 맞든 사혈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통증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실 때 이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픈데 이런 운동 하면은 더 아픕니다, 더 아픕니다. 무조건 치료가 된 다음에 이런 걸로 재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CT 드로 이것도 인풋 운동이잖아. 인풋 땡기는 운동 안으로 몸을 땡기잖아요. 그 안으로 배꼽으로 당기듯이 당겨야 되는 겁니다. CT 드로 노젓기 운동이죠. CT 드로 노젓기 이것도 여기 광배근이 좋아지고 위쪽으로 당기면 이쪽 근육이 좋아지고 이쪽 일직선으로 당기면 배꼽 쪽으로 당기면 이쪽에 기립근 쪽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운동을 할 때 이분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막 뒤로 막 넘어갔다가 앞으로 넘어가 당길 때는 앞으로 당겨도 딱 쓸 때 바로 일직선으로 서야 이게 허리가 기립근이 좋아지는 거지 뒤로 막 이렇게 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운동 같은 거 저기 김명석 관장님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되게 잘 설명해 주세요. 운동의 원리나 운동하실 분들은 그분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레폴단이 위쪽을 많이 잡아준다면, 이건 오히려 좀 이쪽을 중부를 많이 잡아주겠죠. 이거는 원암 덤벨로죠. 원 핸드 덤벨로라고도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 드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오히려 중점적으로 자극을 주기가 좋은 운동입니다. 중점적으로. 다리 하나 올리고 이것도 허리를 이렇게 꼿꼿이 세우고 얼굴을 좀 약간 들면서 하는 겁니다. 들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힘이 잘 가해져요. 자기가 들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하시면은 오히려 이게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허리 근육이 쓰는 걸 바로 단기간 안에 좋아집니다. 오히려 래플다운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시는 경우에 여기 목이 이런 데 긴장이 됩니다. 목이나 어깨. 턱걸이 처음 하시면 목이나 어깨 긴장이 되는데 그거를 목이나 어깨를 긴장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거 허리 고친다고 하다가 목이 어깨가 아프고 목 디스크 오면 곤란하니까 무조건 운동하신 다음에 목과 어깨를 주물러 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뒷목을 사선으로 잡고 푸는 행동 그런 걸 하셔야 경직된 거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많이 생겼어도 다 풀어 주셔야 돼요. 뭐 덜덜이 같은 걸 풀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건 코어 운동입니다. 코어. 뭐 중심 잡는 운동.
맥길 박사님이 굉장히 재활에 유명하신데 이 중에 빅3 세 가지 운동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누워가지고 이제 손을 등 뒤에다 대고 한쪽 다리는 올리고 고개를 이렇게 막 경추를 이렇게 굽이는 게 아니라 경추를 딱 일자로 펴고 나서 상체를 살짝 올리면서 숨은 참고 복에 힘을 준 거죠. 배에다 힘을 주셔가지고 이제 배의 근육을 코어를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이거 쉽지가 어렵지 않아요. 맥길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허리 다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맥길 박사님이 고안하신 건데 굉장히 이 운동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이드 플랭크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여기만 대고 나서 살짝 여기 옆에 근육을 잡아주는 겁니다. 중심부도 잡아주면서. 네, 이거는 버드독 운동이라고도 하고 슈퍼맨 운동이라고 하는데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교차시키면서 드는 겁니다. 다리도 막 이렇게 높이 드는 게 아니라 한 좀 이 정도 일직선이 되게끔 들게 하면서 천천히 한 뭐 30초든 본인이 버틸 수 있을 만큼 왔다 갔다 하시면은 좋아요. 이거는 디스크 운동이기도 하지만은 측만증이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허리가 이렇게 휘 분들한테 되게 좋은 운동이 이 슈퍼맨 버드도 운동이에요. 이 세 개만 꾸준히 하셔도 몸이 안 좋은 분신 허리가 불안하신 분들 이 초반은 오히려 아까 말한 래플다운이나 뭐 시티 드로우나 이런 거보다도 이거를 많이 하시면은 초반에 많이 좋아집니다. 이걸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허리가 괜찮아진다 싶으면 래플다운 하시고 시티 드로우 하시고 뭐 팔 하나로 덤벨 드시고 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뭐 턱걸이 하려 그러면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 기본입니다. 기본 세 가지 빅3 운동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니까 이걸 꼭 허리 아프신 분들 꼭 하셔가지고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플랭크는 아니고 짐볼 플랭크인데 일반 플랭크는 허리가 아프신 분들 이것도 일반 플랭크를 하게 되면은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등 쪽에 담이 많이 절려요. 저도 옛날에 뭐 플랭크 하다가 담 절려가지고 한참 고생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완충작용이 작용하니까 몸에 무리가 없게 됩니다. 덜 힘들고 이것도 코어 잡는 운동이니까 앞에 빅3 운동이랑 이걸 같이 하시면은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지죠, 런지. 런지는 이런 대둔근 있고 여기 뭐 중둔근 있고 여기 햄스트링 있는데 이 대둔근을 이제 요추 주위에 있는 엉덩이 근육을 잡아주는 겁니다. 런지 요새 여성분들이 힙 좋아지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하체 좋아지고 엉덩이 이뻐 보이려고 애플 힙을 만든다고 힙 운동 하시는데 아까 이게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린 이유가 랩볼 다운 해가지고 허리 상부 잡아주고 위 상부 잡아주고 히티 드로우 해가지고 중부 잡아주고 런지 해가지고 하부 잡아주는 겁니다. 하부 코어 해가지고 코어 운동 빅3 운동 해가지고 코어 잡아주고 이게 다 같이 돼야 되는 같이 재활을 하시려면은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면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상중하로 해가지고 코어 잡아주면은 하부까지 오면 무조건 운동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상부만 시크를 한다. 가슴 나온다고 하시는데 가슴 나오려고 하는 건데 뭐 이것도 예를 들면은 뭐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가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옛날에 지난 4월 뱀달에 이게 심장이잖아 심장 사람들이 코비드 사건에 남자들이 갑자기 심근염으로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지금 심근염이 지금 질병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게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그러는데 이런 행동을 가슴 운동만 뒤따 했으니까 많이 하니까 피가 주로 이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자일수록 더. 여자분들은 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남성분들은 좀 멋있게 보이려고 가슴 운동을 많이 하는데 가슴보다 중요한 게 하체하고 등 운동, 허리 운동입니다. 허리 운동. 이걸 많이 하셔야지
주로 자기가 운동하는 부분에 피가 쏠리는데 그런 운동하면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근염들이 많이 왔어요. 제 주변에도 심근염 걸려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중하로 운동하시면은 잡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동 말씀드렸고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뭐 서양 의학에서는 뭐 소염제 놓고 진통제 먹고 근육 이완제 쓰지만은 한방에서는 뭐 오차 신교환이나 뭐 소 속에 활혈탕 같은 거 쓰잖아요. 활혈탕. 이게 어떤 재료가 많이 쓰냐면은 이게 뭐 사물탕에다가 그냥 이수제 쓰는 겁니다. 이수제 같은 거. 피를 잘 돌게 피를 혈액순환 잘 되게 만들고 습담을 없애는 걸 같이 쓰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에 노폐물을 빠지게끔 약을 쓰게끔 하는 게 소경 활혈탕이나 오차 신교환 이런 것들이에요. 혹은 뭐 허리 신장이 좋으라고 뭐 민간에서는 뭐 돼지 콩팥이니 콜라겐 많다고 해가지고 또 뭐 쓰냐면 뭐 닭발 같은 것도 먹기도 해요. 저도 먹어봤는데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한번 이것도 돼지 콩팥도 오늘 효과는 단발적으로 있는데 이것도 냄새가 고약해서 못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보다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주겸입니다. 주겸. 소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소금은 어떨 때 사람이 쓰일까요? 소금 보통 우리가 병원 가면은 링겔 꼽지 않나요? 링겔? 식염수잖아요. 식염수. 뭐 소금 먹으면 혈압 오른다. 먹지 마라 그러면서 왜 병원 가면 식염수부터 꼽을까요? 소염작용을 합니다. 소염작용. 소염작용을 합니다. 염증을 누르는 작용. 염증을 누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암 환자들은 이게 농도를 훨씬 높입니다. 식염수 농도를. 왜냐면 소염작용이 세야 되니까. 근데 혈압이 오르는 거는 농도가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농도 때문에 잠깐 오르는 거예요. 잠깐 삼투압 현상 때문에. 잠깐 오른다고 해가지고 혈압이 오르는가요? 근데 물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다시 농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데 짜게 먹지 마라 그러는데 짜게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뭐 라면에 들어있는 거 뭐 다시다 미원 이런 게 안 좋은 겁니다. 미원에 있는 소금들 그런데 소금들은 정제가 되지 않은 소금이고 불순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반 소금이 왜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바다가 있으면은 피가 내려가지고 바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비라는 것들은 보통 산성비라 하잖아요. 요새 산성비잖아요, 대부분. 공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쁜 중금속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매연이랑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게 산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산성비. 이거를 말렸으니 소금이 된 건데 여기에 불순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죠. 이 소금을 9번 내지 뭐 3번 이상씩 부은 걸 주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겸. 자주겸인도 있고, 뭐, 토판염도 있고, 여러 가지 소금 종류가 많아요. 이런 소금은 옛날부터 돈 대신 거래로 쓰였어요. 또, 김장할 때도 쓰이고, 김장할 때 염장할 때 쓰이고, 혹은 또 생선가게 가시면 생선에다가 소금 뿌려 놓잖아요. 왜냐하면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뿌려 놓는 겁니다. 썩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놓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금이 어느 분야에 쓰는가. 혹은 뭐 양치질 할 때도 옛날 같은 경우에 소금을 많이 썼고, 락스 아시죠? 락스. 락스도 거기 읽어보면은 천연 소금에서 추출한 거예요. 살균 작용을 하잖아요. 살균 작용. 옛날에 뭐 소금 뿌려가지고 뭐 안 좋은 거 내쫓는다 뭐 이런 행동 자체가 안 좋은 걸 많이 없애는 게 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 뭐 성경에도 나왔잖아. 빛과 소금. 소금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파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인상 김일훈 선생님
인삼가 뭐 상장돼 있지 않나요? 상장돼 있고 요새 뭐 시총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김일호 선생님이 되게 주겸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죠. 사실 주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주겸을 우리나라에 많이 퍼뜨리신 분 그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의학에 대해서 자연의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근데 사실 인상 김은 선생님이 뭐 주겸 소금에 대해서 뭐 본인이 갑자기 아신 건 아니고 옛날 문헌에 다 있는 겁니다. 옛날 문헌에 뭐 성경에도 소금 얘기를 하는 거고 불경에서도 허공장보살 칠불경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위가 아플 때 검은 소금을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검은 소금. 벌써 몇백 년 전에 벌써 소금이 중요성을 부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벌써 소금이 엄청나게 몸에 중요하다는 걸. 검은 소금이 뭐겠습니까? 여러 번 구운 소금이죠. 그 시대에 벌써 현자들은 알고 있던 겁니다. 알고 있던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지식을 인상 김인우 선생님께서 우리 국내에 많이 퍼뜨리셔가지고 혜택을 많이 봤죠. 네. 아까 이런 소금을 왜 먹으라 하냐면은, 한의학상으로 이제 신장이 허리라고 했잖아요. 짠맛이에요, 짠맛. 짠맛이 허리를 강화시킵니다, 짠맛이. 아까 말했지만 또 생리식염수, 아까 그 주사액, 꼬리뼈 미추 옆으로 해가지고 신경 성형술해서 이제 뭐 약물이나 뭐 항생제나 소염제도 넣기도 하지만은 그걸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생리식염수를 쏴요. 이게 유착을 풀면서 소염 역할을 하니까 식염수를 쏘는 겁니다. 식염수를. 이건 물론 식염수 쏘는 대신에 우리가 이걸 뭐 소금을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소금을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소금과 물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소금도 섭취 방법이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뭐 녹여 먹어라. 소금을 입에서 녹여 먹어라. 녹여 먹으라는 사람도 있고 물에다 섞어 먹어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나트륨은 교감신경을 약간 항진시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녹여 먹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신경이 놀라요. 놀라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찬물을 먹지 말고 따뜻한 물과 계속 먹는 겁니다. 죽염을 어느 정도 하루마다 매일마다. 나쁜 소금 말고 약간 라면이나 뭐 이렇게 뭐 조미료에 섞인 소금 말고 죽염 같은 거 3년 이상 된 거, 아니 3회 이상 구운 것들, 뭐 7회 9회 이상 구운 것들을 따뜻한 물과 섭취한 겁니다. 여기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죠. 뭐 우리나라에도 여기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물과 같이 먹으라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인풋만 아시는 거 인풋 들어가는 거 몸에 들어가는 것들 근데 인풋이 중요하면 아웃풋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금도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금이 무조건 지금 어떻게 소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금이 만들어지면 생겨요. 석회화 굳는다는 거죠. 소금이 많으면서 약간 그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다. 안 생길 수가 없죠. 뭐 이걸 해가지고 뭐 특허로 냈다고 하는데 석회화가 생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 안에 담낭 같은 데다가 이런 걸 안 생기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걸 또 아웃풋 하셔야 되는 거 아웃풋 소금하고 따뜻한 물하고 먹으라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1단계인 거고 아웃풋 하셔야 되는 거죠.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소금을 물로 몸에서 소염 작용을 일으켰으면은 노폐물과 이제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빼내는 작업이 뭡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땀, 운동을 하셔가지고 땀을 흘리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금하고 뭐 섭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폐물 만들고 환원시켰던 것들 소금이 역할이라는 게 이제 주경 같은 경우에는 산성 기운을 알칼리로 만드는 기운이에요. 알칼리 환원시켜가지고 중금속을 빼내고 근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이나 눈물
오줌. 공통점이 뭡니까? 짜지 않습니까? 짜다. 땀이 안 나온 사람, 땀이 저긴 별로 안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몸에 소금기가 없는 분들이에요. 밖으로 몸에서 땀이 날라 그러면은 몸에 소금기가 있어야 그걸 몸에 노폐물을 끌고 나오는 거지. 몸에 이런 거 자기가 저염식으로 먹는다 해가지고, 이분들은 땀을 잘 안 흘려요. 저염식을 먹으니까 당연히 땀이 안 나오죠. 소금이 밖으로 노폐물을 끌고 나오는데, 노폐물을 끌고 나오지 못하는 거죠, 몸에. 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금을 안 먹는 사람들은. 저염식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소금을 먹으면서 몸에 염증을 죽이는 역할을 소금이 하기 때문에 저염식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말씀드렸죠, 부패를 막는 게 소금이고, 부패를 하게 하는 건 뭡니까? 설탕입니다, 설탕. 단맛. 몸을 썩게 마는 것, 당뇨를 일으킨 것들. 당뇨 일으킨 것, 당뇨. 오줌에 당이 섞어 나오는 것들, 설탕, 당이 섞인 거, 단맛 나는 거. 알아도 알시오. 커피, 빵, 과자, 등등. 저도 좋아합니다.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죠. 참. 이게 안 좋은 거 아니까. 안 좋은 거 모를 때는 제가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 저도 좋아했으니까. 근데 안 좋은 거 알고서는 참는 거죠. 참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 몸에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땀을 빼셔야 되는 겁니다. 아웃풋. 소금 갖다 뜸먹고 아웃풋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웃풋. 배출하셔야지. 병이 먹는 것이 인풋이고 안 좋은 걸 먹었으면 더 빨리 아웃풋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땀을 빼면은 몸이 노폐물을 끌고 나옵니다. 이게 소금이. 그럼 몸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몸이 가벼워질 수밖에. 이 소금을 특히 피부병 걸려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소금물만 나트륨만 투입해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애들 피부병 걸려가지고 오면 병원에서 딴 거 아니고 나트륨 써가지고 링게에다 같이 꼽아 놓으면은 이것 때문에 진정돼가지고 소금 시켜가지고 그냥 퇴원하신 분들 꽤 많아요. 별거 쓰는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 쓰거나 항생제 쓰는 게 아니라 나트륨만 해도 소염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진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금이 중요한 겁니다. 소금이. 소금을 근데 몸에서 섞여야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땀을 많이 빼셔야 되는 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제 채널 이명이 아웃풋 인풋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십니다. 건강도 돈도 나중에 돈도 말씀드릴 건데 돈도 인풋 아웃풋이 다 관련돼 있는 거고 운동도 인풋 아웃이 다 돼 있는 거고 인간관계도 인풋 아웃이 돼 있는 거고 공부도 인풋 아웃이 돼 있는 거고 우리 모든 삶이 다 인풋 아웃이에요. 원인과 결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과론이잖아요. 인과론. 형법에서 말하는 인과 상당인과 관계는 이런 것도 다 틀린 게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해 드렸던 걸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은 처음에 이제 원인이 중력이나 이제 무거운 들거나 바른 자세로 앉지 못하는 경우에 허리병이 생기니까 갑자기 이제 허리병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벼운 허리병이면 약을 먹어도 낫죠. 금방 근육 이완제나 먹으면. 근데 그 이상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통증 의학과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아보세요.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돈백이 깨지니까 통증 의학과 가셔가지고 여기 신경 차단술을 받든 신경 성형술을 받든 한 3회에서 5회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있으면 거기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안 잡힌다. 그러면은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침 치료는 좀 오래 걸립니다. 침 대신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위중이나 허리 주위의 부분에 대해서 사혈을 해달라고 하세요. 본인이 하셔도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겁나시니까 한의사분들이 다 해주세요. 그러면은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고 그러니까 해달라 그러면은 한 2, 3주 걸쳐서 사혈 좀 하고 침 좀 맞고 하다 보면은 빼내면 좋아집니다. 인풋 아웃풋 치료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 약 치료도 하고 침 치료도 약침이나 이런 거 같이 맞으면서 빼내는 치료가 동시에 되게 되면은 염증이 잡히고 허리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통증이 없게 좀 약간 줄어들었다 싶으면 운동을 하시되, 운동을 뭐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뭐 맥길 박사님이 알려주신 뭐 빅3 운동, 이제 뭐 버드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하시다가 조금 이제 좀 허리가 괜찮아지셨다 싶으면은 턱걸이나 랩풀다운 운동 하시고, 스티드로우로 해가지고 기립근 잡으시고, 런지 운동 하셔가지고 상중하로 해가지고 허리를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먹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니까, 먹는 거는 뭐 의사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먹는 거 설탕 먹고 이러면 다 썩어 들어갑니다. 막 디스크 썩어 들어가고 신장 망가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지는데 뭐 백날 치료하면 뭐 할 겁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먹는 걸 제대로 하셔야 병이 좀 더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죽염 같은 거, 뭐 다른 거 드셔도 돼요. 뭐 오자완 같은 거 드셔도 되고, 뭐 허리에 좋은 것들, 뭐 신장에 좋은 것들,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많잖아요. 뭐 이런 것도 다 신장 좋게 하는 거고, 이런 것도 찾아서 들으면 되는데, 뭐 제가 더 이거 경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저도 허리가 좀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허리가 좋지 않은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허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식을 뽑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곰곰이 씹어 보시고 차례차례 해보시면은, 자석 같은 것도 해보시고, 자석도 효과가 엄청 강합니다. 자석도 제가 알기로 한 30% 이상 효과를 봤어요. 제가 자석도 엄청 효과를 봤고, 이 주겸, 보통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엄청 효과가 있어요. 주겸과 자석. 허리가 안 좋은 사람, 거기다 이제 운동하면은 허리가 안 좋아진 사람은 거래도 이게 이 정도만 딱 돼줘도 거의, 이걸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뭐 원상복귀가 되진 않지만, 허리병을 한번 다치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 병이지 막 원상복귀가 되진 않아요. 대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숙지하셨다가 먹는 것과 운동법 이런 걸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뭐 일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척추에 대해서, 미토에 대해서 연결해가지고 척추에 대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뭐 역학을 하신 분도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설명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하셔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건강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 봐도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실 거니까, 이런 거를 뭐 주변 사람들이 허리 아프거나 하시면은 많이 전해주세요. 뭐 이런 게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예. 네,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허리병 가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데 많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